수고하셨으니까 저희들 간단히 소개만 좀 발표자 토론자 소개를 좀 드리고 이재현 박사님 발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이재현 박사님이 지방소멸 대응 인구활력 증진계획 수립 전략, 그리고 지방재정공제회의 지성현 박사님께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공자금 운용 활성화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그리고 성결대학교 남수연 교수님이 지방소멸에 이르는 나선형 감소에 대응하는 지역공동체 리질리언스 서클을 위한 실언에서 세 분의 발표가 있겠고요. 그리고 토론은 5분, 농촌경제연구원의 공린혜 박사님, 그 다음에 국토연의 최예슬 박사님, 문화관광연구원의 최자원 박사님, 그 다음에 시도지사 협의회 박광규 실장님, 지방재정공제의 신유호 부장님께서 토론을 해주겠습니다. 자,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아마 지금 6시까지니까 발표가 한 20 어느 정도 발표를 하셨는데 20분에서 30분 사이로 편하게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현 박사님이 먼저 이재현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아주 흥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마이크여서 방금 소개받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지방소멸 대응 인구활력 증진계획 수립 전략이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인구감소 관련해서 제가 인구감소 지역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지역에서 앞으로 인구 활력을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고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총 3꼭지로 준비를 했고요. 지방소멸 인구 감소 지역이 작년 10월에 선정이 돼서 89곳이 선정이 돼서 2차 재정분권 측면에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89곳 지정된 인구 감소 지역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이 활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을 펼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근거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연 1조 원가량, 10년간 총 10조 규모의 기금을 마련을 했고, 이 기금의 목적은 말 그대로 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데 그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기금 성격이 재정분권 측면이다 보니까 자주재원 자율성을 좀 갖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이다 보니까 약간 목적성도 갖고 있는 그런 기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운영의 어떤 기본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그런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목적성을 강화하게끔 기금을 운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약간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다라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지원, 이게 기금이 기초지원 계정이 있고 광역지원 계정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각각 기초 대 광역이 75 대 25 정도의 배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지원 계정 같은 경우에는 89곳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 7,500억이죠. 1조의 75%니까 7,500억 정도 되는데, 지자체마다 평균 한 80억 정도 규모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계획에 따라서 평가를 통해서 차등적으로 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최대 연 160억 규모가 되겠고요. 최소는 한
평균의 70%인 한 56억, 60억 좀 안 되게끔 이 갭이 한 100억 정도가 돼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급적 많은 지역을 최대 금액을 지원하면 좋겠지만 기금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의 한계 때문에 5곳 정도를 최대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예상이 있고요. 평가 등급은 한 5단계로 구분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광역 지원 계정인데요. 이게 2,500억 정도 규모가 되겠는데 광역은 기초 계정과는 달리 평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투자 계획의 평가를 받지 않고 다만 이제 기초 지자체가 얼만큼 포함이 되어 있느냐를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를 해서 정액제로 배분을 한 거고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라도와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이런 순으로 인구 감소 지역이 많은 그런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돌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과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이 광역 지원 계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부산 이후죠. 광역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특히 경기는 5억 정도 되고요. 대전이나 울산은 한 13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 돈을 안 받고 계획을 수립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더 모아서 더 어려운 지역에 더 주는 것도 한편으로는 괜찮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됐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역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작년에 제가 그 89곳을 선정하기 위해서 인구 감소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인구 감소 지수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상호 박사님이 뭐 지방소멸 지수 해가지고 노인 인구분의 젊은 연령대 그 비율 가지고 했는데 그건 사실 이 워닝 사인은 줄 수 있는 지수지만 이게 정확하지는 않다. 뭐 약간 좀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인구의 증감률을 인구 변화율을 좀 고려를 했었고요. 그 지역의 인구 구조를 또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 이동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보니까 이동률도 고려를 했고 그리고 지역의 재정 여건까지 해서 총 8개 정도의 지표를 가지고서 종합지수를 산출을 해서 약간 J자형의 이런 지역들이 인구 감소가 좀 심하다라는 것을 도출을 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작년 10월에 행안부에서 고시를 했고 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89개 인구 감소 지역이 되겠고요. 흰색은 이제 일반 지역 해당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의 한 60%의 인구 감소 지역이 60%를 차지를 하고요. 거기에 한 전체 인구의 한 10%안 되는 인구가 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구 밀도는 훨씬 더 낮겠죠. 그리고 인구 증감률을 보면은 20년 동안 그리고 최근 5년간 살펴보면은 최근 5년간의 인구 감소율이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그만큼 인구가 감소하는 게 최근 들어서 좀 감소했다는 것은 이미 빠져나갈 만큼 많이 빠져나갔다. 그게 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뭐 고령화 비율은 압도적으로 이 인구 감소 지역이 높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유소년 비율은 훨씬 더 적고 여기서 주목할 게 보실 만한 게 이제 청년들의 순이동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9곳에 되는 곳이 연평균 한 6% 이상 청년들이 떠나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총 인구 변화와 우리가 흔히 인구 변화는 출산과 사망에 의한 자연적 증감과 그리고 유익과 유출에 의한 사회적 증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 인구 변화와 자연적 증강 그리고 사회적 증강 간의 어떤 상관관계가 어떤지 한번 살펴봤는데, 이 출산과 사망에 의한 총 인구 변화는 거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결국 이동에 따른 인구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이동을 어찌됐든 좀 최대한 막아야 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댐 기능이 좀 필요하다. 더불어서 외지 인구를 좀 유입할 수 있는 펌프 기능도 함께 더 추가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요 거점 지역에서는 이 인구 감소 지역이나 뭐 일반 지역의 어떤 고차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앵커 기능, 이렇게 좀 레이어적으로 그 기능을 좀 부여해서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원주시 강원도에 있다 보니까 강원도를 사례로 해서 한번 인구 댐 펌프 앵커 기능이 어느 지역에서 좀 가지고 있을까, 저희는 솔직히 댐 기능이 어느 곳에 좀 있을까라고 한번 살펴봤는데요. 순 유입 인구를 가지고서 살펴봤는데 결국은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이렇게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거점 도시에서 그나마 인구가 유지가 되고 있고 조금 증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댐 기능도 있고 펌프 기능도 있고 앵커 기능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만 좀 인구가 안정적이지 나머지 지역에서는 다 유출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거점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과연 강원도 내에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오고 있느냐, 결국은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죠. 거의 인접한 지역에서 많이들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앞으로 활력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 예, 과거 우리가 인구 감소 대응이라 하면은 결혼을 장려하거나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는 인구 사회학적인 정책적인 프레임이 강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구 밀도와 출산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거의 이제 인구 밀도가 적고 출산율이 높은 거의 인구 감소 지역의 모든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지역에서 과연 출산율을 높이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냐부터 시작을 해서 오히려 대도시권 우하향하는 파란색에 속하는 대도시권에서는 인구 사회적 정책이 필요할지 몰라도 인구 감소 지역에서만큼은 물론 출산율도 높이고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지역의 매력을 향상시키는 인구 감소 대응 방지하는 그런 정책에 무게를 더 쏟아야 되겠다. 약간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연 현재 수준에서 그대로 멈춘다면 결국은 좀 가혹한 얘기지만 소멸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의 매력이라든지 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인구의 댐 기능과 펌프 기능, 나아가서는 앵커 기능까지 강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각 지역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양식이 되겠는데요. 항목이 되겠는데요. 총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자기 해당하는 지역이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 그에 따른 처방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건 분석과 전망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한번 진단을 해보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이 나아가야 될 비전, 대부분들 지역에서는 청년을 많이 유입할 거예요, 인구를 많이 유입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일부 도시는 가능할지 몰라도 인구 감소 지역에서만큼은 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보니까 좀 현실적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을 하고 추진 전략, 그에 따른 추진 전략을 마련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소멸 기금에 대한 사업과 그와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추진 체계라든지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을 내용을 담도록 해두었습니다. 평가 항목은 앞에 대한 그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전략들을 한번 보면은 저는 총 5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요. 5대 부분을 했는데 인구의 어떤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전략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고, 어떤 지역 경제의 어떤 생기가 돋아날 수 있는 그런 전략, 그리고 지역의 어떤 따뜻한 온기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그리고 이러한 개별적인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서로 융합해서 함께 패키지 형태로 갈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각 전략별 사업 예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부분들은 전혀 새로운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인구 감소에서 대응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각 항목마다 조금 구분해서 좀 넣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인구 활력을 위한 전략에는 신규 유입도 있겠지만 어떤 관계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아무래도 대기업이 들어오면 가장 좋은 방향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특화 자원을 개발해서 상품화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89개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와 산업 구조를 가지고서 분집 분석을 좀 돌려봤는데요. 총 4가지 유형으로 좀 묶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구 규모가 좀 큰 지역에서는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형으로 구분이 묶어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농촌형인데 농립업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지역, 아니면 제조업 중심의 그런 지역, 그리고 마지막 4유형이 이도저도 아닌 어떤 특색이 없는, 산업적 특색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매우 산업기반이 취약한 그런 지역으로 구분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일자리를 했더니 상당히 호응이 높았다. 그러면 우리 지역도 그 사업 한번 해보자. 거의 카피 앤 페이스트 성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너희 지역하고는 맞지 않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의 어떤 산업적인 특성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제가 한번 돌려봤고요. 각각 유형에 따른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매력적인 어떤 공간 장소, 그러니까 지역의 온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생활 인구를 확보한다든지, 어떤 스마트 생활 환경 구축에 관련된 사업들, 아니면은 커뮤니티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개별적인 사업들을 융복합해서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지역이 주도가 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다면, 마지막 제도 역시는 이제 중앙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요. 약간 인구 감소 지역의 규제 완화, 특구 지정, 이번 정부에서는 약간 기회 특구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을 해볼 수도 있겠다.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좀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1가구 2주택 정도는 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좀 완화를 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좀 제안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시간이 저희가 한정돼 있어서 제가 아까 계산을 잘못했다. 발표자께서는 20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표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1시간 내에 한뭐 40분 있어. 다음은 지성현 박사님 발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일하고 있는 지성현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실 지방공공자금이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지방공공자금이라는 것이 법적 용어도 아니고요. 그리고 학술적 용어도 아니고 사실 자치단체에서 예산용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은 제가 이제 지방공공자금을 실제로 집행적인 것들을 운영해본 경험도 있고 그리고 또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책 지원을 했다 보니까 이 업무 자체가 마치 제가 발표한 것이 꼭 공공자금에 대한 공식적인 막 의견인 것처럼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작성하면서 실제로 업무 집행을 해보거나 아니면 실무를 해보는 차원에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다 보니까 단순하게 필자 제 의견이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세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역균형 발전이랑 그다음에 자치분권의 최전선에서 뛰고 계시는 선배 박사님들 앞에서 이런 발표 자리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 컨텐츠는 간단하게 이제 공공자금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런 융자 수요가 왜 변화하고 있는 거랑 그다음에 운용 체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정책 환경 변화의 도전 과제 그리고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저희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공제회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실제 집행 기간입니다. 1조 원이 오게 되면은 이제 공제회가 저희가 운용을 해가지고 실제 자치단체한테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이 기금에 대한 집합 주제가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지방 상생발전기금 조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상생발전기금 조합 왜냐면은 1조 원 되는 기금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운영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생발전기금을 변경해가지고 조합에다가 위탁할 예정이고요. 그 자금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은 공제회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세션하고 전반적으로 연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건 많은데 보시면은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을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코스피랑 S&P 지수가 떨어지고 있죠. 즉 경제에 대한 그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이 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재정 정책들을 변경할 필요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경영 계획들을 수정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는데 저희 중앙정부랑 지방정부 역시 팬데믹 극복이라는 되게 좋은 환경을 생각했었으나 전쟁이라는 새로운 돌발 변수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정 정책들을 다시 재점검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신정부 같은 경우에 2차 추경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수입 같은 경우도 약간 추정치로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재정적금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공공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융자 수요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유는 이제 저희가 경기 전망을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경제가 불안정하게 되면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수입 감소가 결과적으로 국세 수입과 지방세 성장률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런 국세가 지방세가 연쇄적으로 수입 감소되는 것들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상수 연구를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감소할 경우에 지방 세입과 세외 수입이 연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제 실증 연구도 있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게 되면 선행 연구를 고려했었을 때 저희가 이제 경기가 침체되게 되면은 경계 수입이나 지방세 수입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랑 관계없이 오히려 수입은 감소하고 있는데 세출 관련된 지속적 증가는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국회 예산정책처의 2차 추경 예산안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민선 8기 조만간 도래가 할 건데 자치단체장들이 대부분 초선들이 많을 예정입니다. 지금 실제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초선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자기들의 이제 공약 사업들을 집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세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말 그대로 수입은 줄어들 것 같은데 지출은 늘어나니까 그럼 이 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역 개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 개발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펀딩, 말 그대로 자금이라든가 정책 들어오는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공공자금이 하나의 큰 자금적 대안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자치단체들이 이런 지역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간접 지출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박강규 박사님이 서행 연구도 있고요.
그런 이러한 저러한 가지 실제로 지방세 간접 지출 확대할 필요성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자금에 대한 방법을 줄여는 방법 중으로서 저리의 지방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지방 공공자금 운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근데 반대로 이제 이러한 저리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정부 자체의 인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치단체 플랜카드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 선거에도 나오는데 뭐 무부채, 돈을 많이 갚았다 이런 것들을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선거 전략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실제 개발을 원하는데 부채를 쌓이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되게 역설적인 상황으로서 자치단체장들은 일반적으로는 실제로 돈을 빌려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들은 또 사실입니다. 근데 또 이와 또 관계없이 실제로 민선 8기들이나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돈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또 빌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융자 수요에 대한 전반적으로 인식은 좋지 않지만 실제 수요는 존재한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제 다양한 재정 정책도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팬데믹 상황도 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재정에 대한 지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지방세 발행 수요는 2016년부터 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통합재정 수지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통합재정 수입과 지출을 뺀 값을 보게 되면은 약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3조 정도의 어쨌든 적자가 있기 때문에 수입에 대비해서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발생한 갭을 막기 위한 전반적인 펀딩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1년도 자치단체 지방채 규모를 보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지방채 발행 수요에 비해서 소화하는 재원은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한정된 재원 내에서 지방 공공자금이 되게 중요한 자금이 부분이 필요한데 이러한 자금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사실 별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자금 운영에 대해서 효과적인 운영 연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제 지방 공공자금 소개해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상 용어입니다. 그 지방자치 예산 과목을 보게 되면은 여기 차입금에 보시면은 611-03 지방공공자금채라는 용어로서 예산 과목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정식 자금이고요. 지방공공자금은 두 개로 구성되고 있는데 저희 공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융자사업상 융자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 상생발전기금 융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면은 실제 저희 한국지방자치 공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있는데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공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이제 한국인은 기준금리의 0.5%의 기준금리로 되어 있고요. 상생발전기금의 융자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료는 발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소개하자면은 공제 융자기금 같은 경우에는 2003년부터 이제 법을 통해서 저희가 공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융자 사업을 83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융자 기금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규모는 한 1,5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지역 상생발전 기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소비세 도입에 따라서 수도권이 이제 소비세를 도입하게 되면은 편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상생발전 도입하기 위해서 2016년 5월에 도입한 자금이고요. 기금관리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제17조에 근거해서 지역 상생발전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리 운영의 주체는 지역 상생발전기금 조합이고요. 사무 위탁 같은 경우에는 공제회로 위탁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조합회의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조합회의는 각 도에 있는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장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이 조합장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상생발전기금 관련해서는 뭐 이제 실제로 이제 재정지원 개정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재정지원 개정이 지방소비세에 따라 가지고 있는
배분 여건에 따라 가지고 시도별로 배분을 하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1기로 운영된 걸 보게 되면은 2010년부터 2014년에 수도권 출연금 전액을 시도의 재정 지원 계정만으로 배분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에 따라 가지고 실제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2015년부터는 출연금 100%에 대해서 재정 지원 계정과 융자 계정으로 절반을 적립해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수도권에서 이렇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출연을 해가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기금 산식에 통해서 배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을 운영한 것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3.8조 원 정도를 출연을 했고 상생 발전 기금에 대해서는 2.8조 원 정도는 재정 지원 계정을 통해서 포괄 보조금 형태로 시도에 배분하고 1조 원 정도는 융자 관리 계정을 통해서 융자 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수도권 배분액을 보면은 아무래도 서울하고 경기, 강북, 인천에서 배분을 해서 이거를 이제 자치단체에다가 그 수도권의 일부를 배분하고 나머지 배분은 배분 산식에 의해서 지역에다가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발전기금을 보시면 말 그대로 특별하게 이제 자치단체가 정부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간에 있는 재원을 자치단체에 다시 배분하는 방식으로서 실제로 교부세 같은 경우에 수직적으로 국가에 대한 자금이 자치단체에 뿌려지는 형태였다면 상생발전기금은 지자체에 있는 돈, 말 그대로 수도권에 있는 돈을 지역에서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돈을 수평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상생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1기로 해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10년간 운영을 했었는데 원래는 이제 일몰제로 운영할 예정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따라서 다시 한번 그 재정분권 추진 방안과 연계해가지고 2기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2기 운영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지방 소비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늘어난 자금에 대해서 실제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실제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 늘어난 재원에 대해서 그 증가분을 통해 가지고 이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하게 됐고요. 그래서 2기에서 추가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재정지원 계정과 융자지원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소비세가 늘어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부분과 실제 자치단체의 그 기금이 이양되기 때문에 이 이양을 할 수 있는 전환사업 보장 계정을 운영하는 것을 특징적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2기를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업 보장 같은 계정 같은 경우에는 어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실 계획됐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약 이제 3.6조 원 정도의 규모를 전환사업 보정 계정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알다시피 1단계 지정분권에 이어서 2단계 지정분권이 됐기 때문에 원래는 지방소비세율 10%를 증류를 했었는데 이것이 2단계 지정분권에 연계돼서 14.3%를 증류되다 보니까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전환사업 보정 계정을 보게 되면은 2020년에서 2026년까지 원래는 3.56조 원을 자치단체에 배분할 예정이지만 2022년에는 실제 그 소비세가 증류율이 되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배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정책 환경적인 변화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지방공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에서 변화된 것들을 보게 되면은 1,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과 관련해서 변화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1단계 재정분권을 보시게 되면은 지방세 확충과 소방직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2단계 재정분권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확충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신설 그리고 국고보조 인상에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 환경을 보게 되면은 정부의 이제 지역균형 발전 정책과 연계해서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민선 8기 시대와 연계된
정책 과제에 따라서 변경된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떨려가지고 시간은 없는데 준비를 한 게 많다 보니까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준비는 발표 자료는 많은데 뭘 요약했는데 이게 사실은 중간중간 내용을 뺐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사실 이어지지가 않는데 이게 너무너무 줄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게 뭔 말인지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자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의 배경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고 이외에 따라 다른 데 내용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려면 사실 20분 내에 설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너무 뛰었는데 뛰어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하도 맞지 않는 발표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 스스로 약간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이걸 이해시켜 드리지에 대한 생각 때문에 죄송합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네. 그래서 알다시피 이제 그 실제로 자금 운영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공공 자금이 두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공제외 자금인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공제외 자금은 자금 운영 기반으로 해서 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 상생 발전 기금 알다시피 저희 이제 지방 소비세가 재정 분권을 통해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 확대된 부분에 따른 이제 그 실제 산식에 따라 가지고 상생발전기금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상생발전기금 알다시피 그러면은 그 저희가 지금 지역균형 발전이랑 재정분권을 하고 있겠지만 재정분권 정책이 늘어나서 소비세가 늘어나는데 소비세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와 연계돼서 상생발전기금의 자금 규모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지금 1단계에서 늘어났던 규모가 쌓여 있고요. 이거랑 연계돼서 실제로 2단계 재정분권과 연계돼가지고 자금이 더 쌓이게 되고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금이 구해야 저희가 쌓여 있는 규모는 한정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는 있는데 이러한 늘어난 규모에 대한 운영 방안이 되는데 그 실제로 늘어난 재원조차도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수요를 현실적으로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제 알다시피 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있는 아까 규모가 한 6조 원 정도의 지방채 규모가 있는데 거기 내에서 자치단체가 공제라든가 아니면 지역산생발전기금이 소화할 수 있는 규모가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한정된 재원 내에서 어떻게 배분할지가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하게 됐었던 차원이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사실 원래는 하나하나 산식을 설명드리는 게 맞는데 빼고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시간이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당황스러워서 잠깐 당황스러워서 이제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이거와 연계돼서 보시게 되면은 근데 이러한 환경에서도 이런 이제 공공자금의 운영 환경이 전반적인 그 새로운 도전을 맞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 이유 중 하나가 아시다시피 1, 2단계 재정분권이 완료되기 때문에 상생발전기금에 산입되고 있는 재원이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거든요. 그거가 한 가지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중 하나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이제 융자금, 지방공공자금 같은 경우 융자금이 이슈인데 이 융자금 규모도 늘어났고 이거랑 연계된 사업인 전환사업 보전 계정이 추가됐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인 구조로 가고 있다는 점이 실제로 정책 환경이 많이 바뀐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랑 지방재정 정책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지방재정의 강화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슈들을 강화들을 봐도 여전히 재정 지출은 확대가 될 예정인데 이런 자금들을 실제 있는 그 지방공공자금이 받쳐주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러 번 강조했지만 실제 민선 8기가 등장하니까 이 민선 8기에 따라서 재정 지출과 공공 부분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다양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뭐 예를 들게 되면은 대표적인 자치로 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등장이라든지 저희가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유형들의 자치단체들이 등장한 게 대표적인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특례시의 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재정 수요들이 더 다양하게 늘어날 수 있는 권한이 늘어날 거라든가 또한 지방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의원들이 지방 의원들에 대한 공약들이 이제 다양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지방 의원들의 권한이 확대되게 되면은 지방 의원들은 지역에 맞는 자체적인 그 지역구 관련된 공약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도 의원들의 권한이 확대되다 보니까 자금이 세출 관련된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예측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이슈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자치단체 이슈는 많고 주민 요구에 대한 증대는 많은데 정부는 작은 정보를 주다 보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언밸런스한 상황 속에서 지방 공공자금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될지가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그 부분은 앞서 이제 첫 번째도 설명이 들었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지속적으로 팬데믹도 극복하고 있고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국제적 정세가 불안하다 보니까 경기 회복이 둔화되니까 이거에 관련된 지속적인 자금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2022년도에 실제로 공공자금 예산 배성과 관련된 현황을 보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저희 공제 융자금도 그렇고 지역 상생발전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유형별 특성을 보게 되면은 어쨌든 보면은 지역개발 현안 사업과 SOC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자금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다시피 실제 이제 공공자금 특성이라는 것들이 지역 개발이라든가 어쨌든 자치단체에서 뭐 인구 소멸 관련된 것도 실제로 지역에 어떤 식으로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자금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럼 이제 지방 공공자금이라는 것들이 이런 현실적인 재원은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데 그 재원조차도 자치단체의 어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런 지방 공공자금에 대해서 운영을 활성화시킬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방 공공자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실제로 공공자금은 유형을 보게 되면은 한국지방재정공제 융자금이랑 그다음에 상생발전기금 융자 계정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주체는 다르지만 운영기간이 하나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자금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자치단체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관리부서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중적인 창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제 농협은행을 보게 되면은 NH에 있는 지역 농협이라든가 농협은행을 갔을 때 창구는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운용을 하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 현실을 보게 되면은 같은 브랜드이긴 하지만 운용하는 창구가 이중적이기도 하고 관리도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배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공공자금의 정보 제공 창구가 일원화돼 가지고 자치단체 입장에서 어떤 자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일어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또 이와 연계돼서 그 공제 융자금이랑 상생발전 융자관리 계정이 법적으로는 다른 기금이지만 기능은 같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배정이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실제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고 이런 심의 기구에 다양한 어떤 협의체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효율적 배분과 관리를 한번 고민해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상황이랑 연계가 되고 있는데 알다시피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고 있는데 이 금리가 인상하게 되기는 자동적으로 지방 관련된 그 기금에 대한 금리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는 이제 저리에 지방채 관련된 이슈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현실을 보게 되면은 자치단체를 보시다시피 뭐 개발공사라든가 교통공사를 통해서 지방채라든가 자체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돼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정보 창구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 창구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다양하게 자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어디에서 자금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 창구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지자체 입장에서 실제로 수요를 반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에 대해서 어떤 지역 개발을 하고 있는 전반적인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증가된 수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공적 금융기관들을 육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역 개발에 대한 자금을 육성할 수 있는 기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갑자기 맞추지 못해가지고 좀 떨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수영 교수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결대학교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남수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2018년에 그 노동연구원하고 같이 지방소멸에 대한 연구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쭉 이제 지방소멸에 대해서 지켜보고 공부하면서 그 과정에서 좀 지방소멸 관련한 담론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연구들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들었던 좀 의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이번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이재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지방소멸에 대한 어떤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실론을 제가 제공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는 의미 있는 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지방소멸이라고 얘기하면 인구가 감소한다 지역에. 그럼 인구가 감소하면 거기서 어떻게 그 안에서 무슨 과정이 있어서 다시 인구가 계속 누적적으로 감소하면서 그 지역은 없어지고 말 것이다. 소멸하고 말 것이다. 라는 그 가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고는 사실 잘 물어보질 않고 그냥 인구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됐고 끝나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전망에만 우리가 이렇게 좀 치우쳐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찬찬히 봐야 그 과정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통해서 이 지방소멸 문제를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소멸 이번에 그 이재현 박사님께서 하신 그 정책에도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보면 연구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주로 뭐 100억, 50억짜리 그 등산로, 진입로를 딴다든지 무슨 100억짜리 무슨 문화를 위한 홀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요. 그리고 인구 관련한 지방소멸 관련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만 보고 있다. 근데 이게 시설하고 인구만 봤을 때 좀 다른 대안이 없겠느냐, 지방소멸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우리나라의 그런 주로 인구나 시설만 보는 그런 연구 말고 해외 연구에서는 좀 어떻게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또 지방소멸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라는 그런 좀 의문을 품게 되어서요. 그런 몇 가지에서 이제 제 연구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배경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주요 방법은 문헌고찰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시사점하고 제언을 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뭐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인구 감소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건 뭐 만성질병과 같다. 이거는 선진 산업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개발도상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미 중국은 그 합계 출산율 TFR이 1.5고요. 2019년 기준으로. 그리고 인도도 이제 향후의 인구 강국이라고 불리는 그런 인도도 2.1, 대체율인 2.1을 겨우 맞추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인구 감소라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개발도상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현재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학자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감소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1889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가
농촌하고 인구, 그 다음에 뭐 지방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을 주제어로 넣었을 때 그 연구 결과 그 퍼블리케이션의 숫자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꺾어지는 건 2022년이니까 그런 거고요. 보시면 지금 2011년 이후로 급속하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 숫자가 한 1,700개 정도의 연구가 되고요. 저는 이제 지방소멸 관련해서 몇 가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를 추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관련한 연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보면 이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 이 월드뱅크에서 제공하는 이 데이터는 1960년부터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사실 경제 도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저렇게 특이한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 농촌 인구 비중을 보이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데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무엇일까 하는 사실 그런 의문도 듭니다만 어쨌든 지금 제가 드리는 발표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방소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데요. 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지방소멸이라는 그 가운데 있는 블랙박스, 거기서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그리고 시설과 인구 그거 말고 좀 우리가 다른 대안을 지방소멸을 완화하기 위한 다른 대안은 없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에서 연구가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본 것은 그 미르달의 그 CCC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그 순환 누적 인과 이론. 그것에 기반을 해서 미르달은 사실 이 누적 순환, 누적 그 인과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방소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얘기는 하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그 기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르달의 이론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러한 밑으로 하향 그 누적 순환하는 그것을 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그 지역 공동체 리질리언스가 적합한 개념이 아닌가 해서 그 두 가지를 좀 활용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지방소멸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왜 우리 보고 제가 이번에 만나뵌 그 공무원분께서도 왜 소멸이냐, 우리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건 우리 보고 다 죽으라는 얘기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소멸이라는 걸 얘기할 때 뭐 shrinking이라든지 disappearing, dying, 뭐 extinction, 소멸, 그리고 뭐 depleting, desertification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리고 뭐 rural decline이라는 말을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depopulation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2019년에 그 캐나다 학자 2명이 낸 그런 저서에는 또 empty planet이라고 해서 사실 여러분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지방 소멸이라는 거 말 자체도 굉장히 선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선정적인 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이번에 그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그 도입될 수 있었다고 또 생각을 해서 이 양면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방소멸이라는 거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좀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것이 그 익스팅션이라는 그 소멸의 결과만 볼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소개드린 것처럼 과정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과정까지 같이 보는 그 용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니까 그것을 분류하기 위해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아야겠다라는 면에서 그 문제의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좀 소개드리는 의미에서 이 슬라이드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르달 이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스프링 그 밑으로 계속 하향하는 스프링을 통해서 역류 효과 때문에 그 지역이 계속 심화될 것이다, 낙후가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미르달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역 경제, 인구 감소, 그리고 세수 감소, 그리고 뭐 소득 감소. 그 다음에 또 인구의 추가적인 감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연구들을 보면 그 미르달이 가지고 왔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기 인적자본 고갈 아니면 뭐 고령화 혹은 소득 감소 이렇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측정 가능한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들을 활용해서 인구 감소가 어떻게 특히 농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르달의 연구를 조금 더 이렇게 보면요. 미르달이 처음 이 사람의 경력 발전 자체가 처음에는 경제 이론가였고 정치가로서 활동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자칭 제도 경제학자로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르달이 발전이라고 보는 건 우리가 경제 수준이 발전하는 게 아니고 그 전 사회 체계의 상향을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혹은 인구적인 지표뿐만 아니고 전체 사회, 문화적인 그러한 것을 그리고 정치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봤고요. 그래서 그런 양적인 지표뿐만 아니고 질적인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특히 후기 연구에서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적 스피럴 오브 디클라인을 보게 되면 여기서 제가 미르달의 저서라든지 미르달 관련한 그 연구들을 봤을 때 이제 뽑아질 수 있는 그러한 그 요인들이었거든요. 지역 세태. 근데 여기서 더 많은 것이 경제나 어떤 그 양적인 지표가 아니고 사회, 정치, 제도 이런 측면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스피럴 오브 디클라인을 얘기할 때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르달의 이론을 제가 뽑아낸 요인을 가지고 좀 이렇게 모델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스피럴 오브 디클라인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것은 양적인 지표들입니다.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요 속에 사회적 자본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의 역량이라든지 영양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장소에 대한 애착성 이런 우리가 양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질적인 그런 제도적인 요인들도 함께 미르달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 소멸을 볼 때는 그냥 양적인 지표뿐만 아니고 질적인 지표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모형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르달에 대한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공동체 리질리언스하고 좀 같이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역 공동체 리질리언스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충격이 오는데 지역 공동체가 망하지 않고 거기서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회복해서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잖아요. 지역 공동체 리질리언스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에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연구들에 대해서 2013년에 통합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연구가 나왔는데 저는 그 연구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는데 기존의 구성 요소적인 접근이라 그래서 뭐 환경, 인적 요소, 사회 인구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사회 관계적 이러한 요소들에서 그 지역이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연구 경향이 있었고 또 하나의 연구 경향은 시스템적 연구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큰 유기적인 체계로 봐서 충격이 작동했을 때 그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또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지 변화할 수 있는지 전체 총체적인 시스템적인 그러한 구조를 봐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접근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 공동체 리질리언스에서 또 한 가지 이제 틀로서 제시하는 것은 충격에 대해서 충격 전에 어떻게 충격에 대해서 대비를 할 것이냐 그리고 충격이 왔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세 가지 접근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농촌의 인구 감소하는 에 대한 연구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좀 분류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지역 공동체 리질리언스 연구에서도 지역 공동체 리질리언스를 지방 소멸에 대입한 혹은 적용한 그런 연구들에서도 사회적인 자본이라든지 지역의 혁신 전략이라든지 정치적인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이제 외국인 인구인데요. 이것은 제가 맨 마지막에 제안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지역 공동체 리질리언스하고 그 다음에 미르달의 스피릿 오브 디클라인을 같이 묶었을 때 볼 수 있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본 그런 모델인데요. 그 시간에 있어서 충격 전, 후에 그런 대응 방법과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시스템적인 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그 충격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그것을 다 극복하고 새로운 개체로 나아갈 수 있는 변화의 역량, 이러한 역량들을 시스템적인 그러한 지역 공동체 리질리언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각 분야별 지역 공동체 리질리언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생각에는 그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 시간적인 것, 그 다음에 그 시스템에서 충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각 요소별로 좀 뜯어봤을 때, 그랬을 때 조금 더 우리가 분석적인 그 접근, 그리고 좀 효과적인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모델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 자료를 보고 그다음에 현장을 다니면서 이제 느낀 점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 학자들이 이게 지방소멸 혹은 농촌의 인구 감소라는 것이 농촌을 실패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도시를 성공한 지역으로 규정하는 그러한 이분법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다. 실패한 사람은 농촌에 남고 성공하고 똑똑한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이러한 우리의 인식 자체가 큰 문제다 라고 해서 이 인식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층의 인구 유출, 우리가 그 지방소멸을 얘기할 때 단지 그저 인구의 감소가 아니고 사실은 청년층의 인구 유출을 심각하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라는 게 지금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 아니면 그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청년층은 항상 어떤 시대든지 가장 이동성이 높은 그런 계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년층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유출되는 것이 전혀 이상 현상이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쭉 있었던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층을 이 지역에 유류시켜 두려고 하는 정책, 사실은 저도 청년층을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인구 정책이다, 현재 지방소멸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공부를 더 하다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아이라면 인구 3만의 지방 재정 자립도가 8%에 불과한 그런 지역에 두고 싶은가? 내 아이라면 그럴까? 근데 거기에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거기로 뭐 다른 그 공부 가르쳐 줄 사람들 파견하고 했을 때, 저는 그거는 사실은 제 아이를 그렇게 두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동등하게 기회를 줘야 한다. 떠나는 청년에게도 기회를 주고, 그리고 들어오는 청년 혹은 남아있는 청년에게도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 감소 지역이 인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원인 자체가 굉장히 메시하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정형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 무엇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복잡한 그런 그리고 종합적인 그러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에만 100억을
그 문화 시설을 지으면요, 여러분 보셨을 것 같은데 도서관이라든지 문화 시설 같은 거는 그 지방 그 인구 감소 지역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에 비해서 뭐 50%에서 1, 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그러한 시설이 있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을 건축할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이 건물 그냥 몇 년 놀리다가 다시 뭐 리모델링하고 다른 용도로 또 전환하는 재정 투입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상한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농촌 지역을 떠받치고 있는 인구가 두 가지 인구가 있습니다. 5, 60대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인구. 그리고 또 하나의 인구는 외국인 인구거든요. 외국인 그 시골에 읍을 나가보면 외국인 인구가 주말에 투썸 플레이스에도 있고 뭐 뚫레주루에도 있고 식사 뭐 하고 술 마시고 거기 상권을 다 지금 살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외국인 인구들에 대해서 좀 우리는 눈에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척하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본 자료 중에는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이 외국인 인구 유입에 대해서 이미그레이션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이 인구 감소 지역에 들어오는 외국인 인구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그 지역의 활력을 성공적으로 좀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새로운 걸 자꾸 문화 예술인 자꾸 불러들이려고 할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왜 5, 60대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자연을 보러 가는 것이고 자기의 고향을 찾아서 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요인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조금은 동떨어져 있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관찰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제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20분 정도 맞추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지방 소멸에 관련된 이런 이슈를 저희가 세 분의 발표를 들었는데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아마 토론하기도 뭐 쉽지 않으실 재정 부분, 계획, 그다음에 리질리언스까지 그래서 상당히 토론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오늘 마침 또 토론으로 오신 분들이 분야가 또 다양합니다. 지역개발, 도시공학, 도시 및 지역계획, 관광학, 행정학,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각자가 편한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론을 시간이 저희가 한 30분도 채 안 남아서 한 5, 6분 내로 여러분들 토론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별도의 순서 없이 저희 책에 인쇄된 대로 그렇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인혜 박사님 토론을 먼저 해주시죠.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 짧게 간단하게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국장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발표 자료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하시지는 않았지만 관련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생활인구에 대한 부분도 좀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실 이 인구를 어떤 거주 인구에 초점을 두고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러 관련된 연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 확장된 교류 인구라든지 아니면 관계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이 정책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반영이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인구 이동에 대한 부분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 뭐 몇 명이 몇 퍼센트가 이동했다 이런 수치적으로 판단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동하는지, 어떤 세대가 이동하는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어떤 그 생활 인구에 대한, 관계 인구에 대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고려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추진 전략에 대한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부문별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안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고 또 기존에 제시되어서 노력을 해오고 있는 그런 전략들도 많이 이제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이 그 실질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부분도 좀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어떤 뭐 다른 제도적인 어떤 장애가 있다라든지 어떤 그 지역에서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한 문제라든지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만큼 기존에 보여줬던 효과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발표도 굉장히 그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을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취약해서 발표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저희 잘 들었고요. 결국에는 핵심은 이제 그 제한된 어떤 그런 재원을 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배분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그 정책 환경 변화라든지 어떤 그 관련된 제안 같은 것도 이제 여러 가지를 해주셨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 효율적 운영이라는 그 초점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각 꼭지들에 대해서 어떤 이슈들,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상세하게 여러 논의들이 좀 제시가 되면 이 자체로서도 그렇고 향후에 어떤 그런 논의들을 진행해 나갈 때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했던 건데 제가 최근에 그 이제 OECD의 RTPC라고 지역정책위원회 그 회의에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리질리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당장 그 OECD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가 좀 이렇게 조정돼야 되고 이런 것들 논의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효율적 운영이라는 면에 있었을 때 이것이 리질리언스 측면에서 어떤 정책 환경 변화라든지 어떤 쇼크가 왔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빠르게 조금 더 대응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좀 그런 이슈도 검토가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그 흥미로운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뒷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현장에서 경험하시면서 느꼈던 문제의식들이나 그런 새로운 해석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좀 잘 구조화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그 어떤 나선형 감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리질리언스 커뮤니티 리질리언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큰 주제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발표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이것들을 의성군이랑 고은군의 어떤 사례 연구로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었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안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이것들이 굉장히 지금 논의의 범위가 넓고 그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아까 제시하신 어떤 이론 모형이라든지 좀 잘 구조화돼서 어떻게 했을 때 커뮤니티 리질리언스가 높아지더라라는 것들을 조금 제시를 해주시면 향후에도 관련 정책을 만들고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 박사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국토연구원의 최예술 박사님 토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국토연구원의 최예술입니다. 그 세 분의 발표를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고, 제가 국토연구원에서 작년에 다른 행안부에서 발표한 과제로 지방소멸 대응 수립 연구라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현 박사님께서는 인구감소 지역과 지정과 관련된 그 부분들을 수행을 하셨었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아까 뒤에서 나왔던 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제안을 하고 또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아마
89개의 인구감소 지역 플러스 또 이제 관심 지역이라고 해서 총 100여 개의 이제 지역에 대해서 이제 투자 계획 같은 것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도 느꼈던 점들을 좀 위주로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재영 박사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던 그 평가 항목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게 이제 인구감소 지역 플러스 관심 지역들을 이제 총 5개의 그룹을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2등급 이렇게 5개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그 기금의 지급 비율이 약 한 2.9배, 약 3배 정도까지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투자 계획을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사업 초기부터 이게 굉장히 단기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준비가 되었던 지자체 아니면 또 소규모 군 단위로 내려가면은 사실 그런 지역들이 지방소멸과 관련된 이슈에 가장 크게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투자 계획이 제대로 수립할 역량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재원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군 단위 지자체들은 공무원들끼리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혹은 이게 규모가 큰 지자체는 사실 용역을 많이 맡기는데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용역사의 사실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약간 전락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기금 활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아까 남수현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기금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돈이 이게 결국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돈을 어쨌든 투자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다 써야 되는 애기 때문에 이게 인프라를 또 이제 건설하는 것에 굉장히 조금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또 이게 찍어내기식이 특히 최근에 이제 워케이션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100개의 지자체에서 워케이션 센터를 다 짓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그렇게 짓는 거를 저희가 굉장히 지양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인프라나 또다시 시설들에 이제 투자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공공 관련된 적자 폭도 보면은 지금 최근 5년 동안 계속 급증하고 있는 분위기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또 한 가지 사례로는 의성이 저희가 이웃사촌 시범마을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대구경북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사실 1,000억 이상의 돈이 들었는데 그 대부분이 하드웨어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청년들의 유익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훨씬 그게 효과가 크게 나타나더라라는 자체평가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약간 패러다임을 확실히 좀 변화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1조 원이라는 1년에 1조 원이라는 그 돈이 좀 오히려 지자체의 도구로 좀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전히 또 인구 유입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소 지역에 관련된 대책과 관련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면은 예전에 저희랑 비슷하게 1980년대, 90년대에는 정주 인구를 확보한 전략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제는 아니야 축소라는 것 자체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필수 인구만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그래서 축소를 내실화하자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조금 패러다임을 빠르게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 유입된 청년들을 이제 많이 이제 하려고 현안이 들었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그 유입된 청년들과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 간에 되게 오묘한 관계들이 있어요. 갈등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결국에는 이 유입된 청년들의 정부라든지 정책들을 이제 계속 이제 끌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에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고려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도 외국인과 관련된 인구에 대한 분석을 해보려고 했더니 이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또 이제 공공부에서도 그런 자료들을 많이 공개는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지자체 실제로 가서 공무원을 만나보면 외국인을 한 집 걸러서 진짜 외국인 며느리라든지 아니면 그 이제 2세, 3세들이 이제 태어나고 있는데 그런 외국인 인구에 대한 고려보다도 여전히 그러니까 외국인 인재에 대한
그런 초점들이 좀 많이 정책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아쉬움을 좀 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 세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방소멸, 좀 더 복잡한 측면에서의 지방소멸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문화관광연구원의 최정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그 첫 번째 발제 자료에 대한 내용은 아마 지금 최희슬 박사님께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한 이 인구 활력 증진 계획을 어떻게 하면 조금 차별화시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짚어보자면 전 처음에 이제 이 자료를 받았을 때 인구 감소 지역 89곳이라는 곳이 지금 사실 국토연구원 학생도 계시겠지만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성장 촉진 지역하고 뭐가 다르지? 이제 이런 첫 번째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인구 활용 증진 계획에 이제 저도 이제 컨설팅에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낀 바도 있지만 저도 전문가인 저도 이런데 이제 지자체에서조차도 나오는 이제 그 지원 금액의 통로는 좀 다르지만 어떻게 하면 다르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지금 많이 만들어가는 단계이니까 이 자리에 박사님은 좀 안 계시셔서 조금 안타깝지만 공간적 범위 부분을 조금 성장 촉진 지역이 시군구에 좀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여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병력 개정이라든지 시군구 기초 개정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제가 갔던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도 그러니까 북부라든지 동부라든지 이렇게 좀 약간 읍면동 위주로 약간 좀 그 공간적 범위를 약간 좀 축소화해서 조금 그 재정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앵커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역할들을 조금 축소하는 부분이 어떨까라는 부분을 조금 좀 기존에 있는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것과 조금 차별화되는 형태로 좀 이제 지원에 대한 방법을 좀 방향을 틀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좀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이제 계속 그 앞에서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원 내용에 대한 구체화가 조금 없다 보니까 평가 계획이나 기준들이 너무 굉장히 좀 약간 일반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그 일반적인 평가 기준에 맞춰서 이제 각 공무원이든 뭐 전문가든 간에 또 컨설팅 회사들이 붙어서 내용을 만들게 되는데 인력 활용 증진 계획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단기간에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 되고 또 단위시설 위주에 대한 지원 계획들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게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장촉진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기업 유치가 우선이다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뭐 사회 기반 시설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지금 짚어져 있는 내용 중에서도 뭐 역량 강화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킨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더 줘서 그런 형태에 있는 지원 사업들을 지원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바꾸면 훨씬 더 약간 차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 계층 같은 경우도 성장촉진 지역과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면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기업 지원에 대한 것들을 조금 기업 유치하는 데 초점을 두다 보니까 중장년층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여기는 아예 계층별로 사실 그 이지연 박사님이 나와 있는 그 내용 속에서도 이제 녹아져 내어 있는데 그 계층을 약간 좀 차별화시켜서 청년을 아예 포커스를 둔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제 유소년이나 청년, 그러니까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들을 조금 더 집중해 준다거나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인구 활력 증진 계획의 차별화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저의 그 약간의 의견을 조금 보태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내용들은 사실 좀 많이 어려웠지만 이제 내용을 탄탄히 좀 뜯어보면은 결국은 그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여러 가지 성격들이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방 소멸 대응 기금도 이번에 들어올 거고 또 그 지역 개발 기금도 원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환 사업 구정 개정이라고 해가지고 균등회계에서 넘어오는 그 개정 사업들도 들어와 있는데 이제 여기서의 가장 큰 원칙이 이제 배분 원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이거를 이게 어떤 개정이야라고 이제 그 개정을 봤을 때 원래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의 가장 큰 특징과 장점은 수평적 재정 조정에 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금으로 이제 흘러갈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원칙이라든지 배분 원칙이라든지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하는 형태로 좀
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일단 제 비전공자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조금은 이제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기금의 양이 갑자기 이제 많이 재원이 많이 늘어났지만 이제 세출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많아질 때 이게 결국은 한시적 지원으로 종료 이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연구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연구에 보태에 가실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어떠실까라는 좀 의견을 조금 보태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는 굉장히 제가 관심 있게 되게 많이 본 건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내용이 실론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건인혜 박사님이 아까 토론해 주셨던 내용이랑 유사한데요. 거시적인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담으셨는데 이제 마지막 결론은 누구나 꼭 이렇게 그러니까 그 리질리언스라는 큰 담론을 끌고 오지 않아도 누구나 짚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너무 보편적인 결론들을 조금 내주셔서 조금 아쉬워서, 저도 사실 사례 부분을 조금 적용한 약간 포커스를 조금 더 좁혀서 내용을 좀 내주셨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너무 아쉬움이 많았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내용 주신 것 중에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예방 부분들을 이제 결론을 주셨는데, 사전적 예방 부분을 아까 그 고흥이라든지 그 사례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정책적 실무 부분에 대한 예시를 좀 들어주신다면, 비록 실론이라는 이제 글로써 이제 아티클이 나가겠지만 정책을 발굴하는 입장에서는 사전적 예방병 투여원에서 리질리언스를 활용한 정책들을 여기에서 조금 접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아쉬워서 제 개인적인 좀 사견을 좀 덧붙여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그 시도지사협의회 박광규 실장님 토론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박광규라고 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긴 한데 저희가 갖고 있는 한 100분 갖고 있는데 3분 밖에 하고 첫 번째 5시니까 바쁘긴 한데요. 어쨌든 오늘 세계 논문은 결국은 큰 흐름 속에서는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인구 감소, 특히 농촌 지역에 대한 감소,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인데요. 이재현 박사님이나 남수현 교수님이 주신 거, 그 다음에 그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성현 박사님이 주신 게 이제 그런 흐름 속에 있다고 고민하는데, 다 좋으신데 이제 우리 사회가 이거를 지난 30년, 40년 계속 갖고 온 거는 아직도 이제 어렵다. 참 할 일은 많아요. 다 또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럼 그 연구에 모티브이 되는 한두 가지만 괜찮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비판적이라고 너무 그랬다고 또 탓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재현 박사님이 이제 이 현상을 분석을 해보니까 4가지 유형이 있더라. 그러면 그 4가지 유형에 맞는 해결책이 좀 이렇게 특성화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이렇게 나눠주는 데 있어서 그런 거 나눠주는 게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럼 그 89개뿐만 아니라 전부죠. 거의 다죠. 작게 5억부터 크게 160억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긴 하니까,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떠한 계획들을 내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조언이 있었으면 전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이 발제문에서 2가지를 하나 이렇게 예시를 주셨어요.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것과 출산과 결혼을 장려하는 것. 과연 이게 2가지 문제를 하나의 대안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사업으로 될 수 있을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들을 좀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씩이라도 주시는 게, 아니 그런 쪽의 정책을 아니면 사업을 만들어내서 계획서를 써라라고 제안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맨 끝에 자료지면이 230쪽인데 이제 뭐 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좀 보이는데, 하나만 지적하면 중앙정부가 할 일은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는데, 저는 중앙정부가 할 일은 아까 이제 그 김명중 교수님 기조방향 때도 그랬는데, 지역 주도를 위해서는 중앙이 먼저 권한과 기능과 뭐 이런 재원을 먼저 내려주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좀 해본 다음에 그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이 채워주는 역할로 이제 해야지. 그게 바로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 완화나 인센티브, 특히 인센티브 부분의 이 시혜적인 접근 방법,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뭔가 좀 주는 쪽에 이런 접근 방법 가지고는 영원히 해결 못한다. 이 지난 30년, 40년 동안 중앙 집권화된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조금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접근 방법과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우리 최 박사님이 그러셨죠. 성장 촉진 지역이나 뭐 지방 순별 대응 기금이나 뭐가 들어있냐. 다른 건 별로 없어요. 산업부와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와 이제는 해남부까지 나서가지고 뭔가 이상한 것들을 조각조각 만들어가지고 지방정부에서 뭐 조각조각을 대응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이러한 구조를 깨지 않고는 이건 중앙정부에서 깨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그런데 이 다른 토론에서 그럼 교육부도 지방대학을 일일이 그냥 시시콜콜이 간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놓고 살아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성현 박사님 논문을 보시면 이렇게 자료집에 232쪽에 참 흥미로운 그림 하나 봤어요. 코스피는 쭉 지난 1년 동안 매월 보시면 코스피는 쭉 들었어요. 근데 스탠다드 앤 푸어스였죠? 미국 거는 그래도 좀 올라가다가 약간 내려와요. 그러면 한국 경제는 이제 이런 얘기를 결국은 세입은 감소할 거라는 얘기거든요. 다행히 작년과 올해 뭐 기획재정부가 세수 추계를 좀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뭐 좀 인여가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게 이제는 앞으로 이 그래프가 계속되면 세수는 줄고, 그런데 아까 지성현 박사님도 세출을 증가하는 요인은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뭘 하겠다고 그냥 정부들이 뭐 하겠다 해서 이로 많은 그러면 세입은 주는데 세출 요인은 늘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그 방법은 결국 지방채다. 이 지방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가 전문기관을 통해서 저리로, 장기로 뭐 이런 대안을 주신 거거든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특히나 이제 지방 부분에서의 부채 문제를 너무 이제 제약시하지 않는, 언제나 이거 투자라고 보고 자산으로 보고 투자를 통해서 회수해서 갚는다는 선순환을 기대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는 용인해 주는 그런 인식의 전환, 그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지표를 봐도 지금 이 지방채 막 해갖고 관리를 해서 한 3조 원 정도의 이제 여력이 있고, 지금 공제가 관리하고 있는 게 한 뭐 두 가지 기금에 1,600억하고 한 6,000억, 5,000억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오히려 좀 여기는 좀 짜게, 뭐 10년도치에 특히 상생기금 같은 경우는 0.25%의 가상금리로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권장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하나만 남수영 박사님 교수님에게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인구 추계를 보면 농촌만이 아니라 전국이 줄거든요. 2070년이고 50년이고 3천만 명대로 줄은 걸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이 계속 된다면 저는 과연 이 지방 소멸 문제를 계속 끌고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냥 앞으로 30년 뒤에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인구 밀도가 이렇게 줄어버린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도시화를 가도 뭐 어디까지 뭐 예를 들면 죄송하면 좀 진도 사람이 서울로 오시겠습니까? 그냥 진도에서 조금 더 시내로 오시면서 좀 주변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 인식의 전환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말처럼 미르달 얘기하시면서 스파이럴 클라인하면서 수많은 요인들을 놓으셨는데, 야, 그 많은 요인들 다 해결하려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타겟팅을 하셔서 연구를 좀 실온이시니까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서없이 고맙습니다. 저희가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지방재정공주의 신유호 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국지역개발학회에서 이렇게 세션을 구성해가지고 평소 중전 김호철 전임 회장님을 자정을 해서 제가 세션을 구성했습니다. 일단 오늘하고 내일이 이제 사전투표가 있어요.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를 대비해가지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 지방 재정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세션을 구성해보자라는 기획으로 이렇게 좀 기획을 해봤고요.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좀 몇 마디 전체적으로 좀 드린 차원에서 회장님 이해해 주시면 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뭐 시작에 앞서서 좀 말씀드린 건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고요. 그 지원의 문제랑 상관이 없다는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세션이 구성돼서 그 주연 주제들이 키워드가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부분에서의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인구 활력 증진을 계획을 수립해서 전략을 짜서 해결책을 제공하는 이지원 박사님의 논문, 그다음에 지방 공공재구에 대한 운영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우리 지지원 박사님 발표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남승 교수님께서 지역 공동체 리질리언스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지역 소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고민들을 시간적으로 해주셨던 다양한 논의들을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이지원 박사님한테 코멘트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이지원 박사님한테 드리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몇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지역소멸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투자계획서를 현장에서 보고 그 자문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잘 정착했으면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애정을 좀 갖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권혜원 선생님 포함해서 몇 분이 지금 패러다임의 전환을 거주 인구에 대한 초점, 정주 인구에 대한 초점보다도 교류 인구, 관계 인구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아니면 필수 인구의 유지에 대한 부분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고요. 이거는 지금 정책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방향성을 잡고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논의들이 반영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히 공통적으로 또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인구 구조에 대한 세심한 배려, 그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 인구 간신 지역이라고 하는 107개를 좀 포함해서 지역에 대한 특성, 인구 유치에 대한 특성, 그다음에 세부 인구 구조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 현재 4가지 유형으로 제시를 이전 박사님이 했지만 좀더 세심한 맞춤형 솔루션이 좀 제공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말씀 주신 부분들이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부분을 유형화를 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지역 내에서도 앵커 지역이 있고 댐 기능이 있을 수 있고 또 펌프 기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역 내 앵커에 대한 종합적인 패키지적인 부분들이 이 지역 내의 인구 구조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반영한 지표의 분석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이런 가이드 속에서 인구 감소 지역들이 조금 더 지역 활력을 위해서 제공하는 부분으로 가는 걸로 고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제안을 통해서 과제가 됐으면 하는 걸 바람으로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박사님 얘기를 제가 정리해서 이전 박사님과 다음에 저희가 또 관련된 지역 소멸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안해서 추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지금 두 번째 이제 지성현 박사님 발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의 논의들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당초 이제 긴장을 좀 많이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좀 하는 과정에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지금 잘 발제를 하려고 했고 지금 질의를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지방 공공자금에 대한 운영 활성화를 지금 왜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이 공자 기금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던 얘기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트리거링이 됐던 거는 IMF 때하고 다음에 2008년도 리먼 브러스 사태 이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세입과 세출 간의 간격이 컸을 때 어떤 걸로 메꿔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지금 현재도 코비드19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항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또 있죠. 인플레 우려가 있고 지금 미국의 연방 기준금리는 빅스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지방채에 대한 금리가 높은데 이 높은 금리, 그다음에 세입 여건이 안 좋고 세치 늘어나는 거에서의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가 저금리 아니면 2차 버전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선 8기 이후에도 이러한 행정수에 대한 부분은 더 다양해질 거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의 정책 대안으로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지역 상생발전 기금 내에 개정으로 이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팩스 체크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박광규 박사님도 지금 그 말씀을 하나 주신 게 있는데요. 세입감도 예측되기 때문에 부채 문제에 대한 제약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선순환 조건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어느 정도 고민하면서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전제 조건은 가용 지원의 범위 내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항구적 이익이 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이 안 된다고 했을 때에 이런 부분들의 지방채를 통해서 지방채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 의사결정은 지방채를 활용하는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부분의 포션이 더 늘어나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본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은 우리 질문해 주신 분들도 발표해 주신 분들처럼 다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좀 시간 관계상 죄송하고요. 상생발전 기금에 대해서 최저박스 수평적 재정 조정에 대한 부분 이건 좀 맥락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수평적 재정의 전제에 대한 이 촉발된 원인은 여태까지의 개발 위주의 정책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굉장히 여건이 좋은 대도시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이 대도시가 혜택을 보았는데 그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얻은 혜택이 상대적으로 피해본 지역에 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수평적 재정 조정의 일환으로 이제 상생발전 기금을 도입을 했고 다만 이제 시대 환경 여건에 따라 가지고 융자라든지 그다음에 교토에서 이양된 전환산 보전 개정에 대한 부분들과 아울러서 이제 지역소멸 대응 기금까지 이제 연간 1조 10조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운영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박광규 박사님 권한과 기능과 재원 이행 속에서 지방분권 후에 지방의 역량을 강조를 해서 정부는 이제 중앙정부는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가능성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인구 감소 지역을 타겟팅으로 해갖고 주민 1인당 재정 지출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의 정부의 이전 지원을 통해서 특히 분단위 같은 경우가 재정 자립도가 아니라 재정 자주도로 더 국고부조와 함께 더 높게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는데 인구는 또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얘기는 또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는 왜 그럴까를 보면 기존의 재정 사업의 효과성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간의 중앙정부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앙정부의 노력은 인정되지만 인구 감소 지역을 북한에서 얘기했을 때는 각 중앙정부 간의 이 칸막이 특히 사업 간 단절 간 분산된 추진을 통해서 효과적인 것을 하지 못했었구나라는 부분. 아울러서 지역도 그 자체에 대한 역량, 지역주도에 대한 부분들을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같이 아울러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재정과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상생발전 기금도 그다음에 지방소멸 대응 기금도 그다음에 균등히 지역자율 개정도 각각의 차별성 있는 성과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의 사회적 필요성 합의에 따라 갖고 어쨌든 그 재정부 균형 발전의 거대한 그 방향성에서 좀 좀 규모의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성 교수님한테는 제가 사석에서 사회적 자본 굉장히 저희 기관에서 사회적 자본은 제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똑같은 맥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1년 동안 사회적 자본 포럼을 운영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지역 간의 단절에 대한 극복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사석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고맙습니다.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 한 40분 정도의 3분의 발표와 5분의 토론이 사실 처음부터 조금 무리한 일정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 세션 7, 기획 세션 7 주제가 사실은 민선 8기 시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정책 방안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방 소멸이 키워드로 좀 많이 바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역 활력이나 이런 걸 위해서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주제로 온 것 같은데요. 오늘 발표를 쭉 듣다 보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도시재생 뉴딜의 그 느낌, 인구 활력 증진 계획, 도시재생 전략 계획, 재생 활성화 계획,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무슨 상생 기금, 허그의 주택도시 기금, 그 다음에 마지막 발표에 나왔던 리질리언스 이런 지역 역량 강화, 그래서 아주 익숙한 이런 단어들이 중첩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민선 8기로 했지만 차기 정부에서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이런 이슈들, 소멸, 재생 이런 것들이 아마 같이 이슈화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마 발표하신 내용과 토론하신 내용들이 그 안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좀 지방 소멸 문제만 얘기하면 조금 아쉬운 건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방 소멸 문제 얘기할 때 좀 노인 문제가 조금 더 다루면 더인데 이제 아마 우리의 이 주제가 지방 재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희가 워낙 브로드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또 전국도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흩어지는 느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주제를 또 지방재정공제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나왔던 발표 자료 또 토론 내용들이 우리 민선 8기 지방재정 이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